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이었습니다. 뇌동맥류. 2주 안에 수술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죠. 수술비는 3,500만 원. 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수술을 꼭 해야 한대요. 2주 안에. 하지만 남편 재훈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3,500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시어머니 김정숙은 더 냉정했습니다. 내가 벌어온 것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그런 돈을 내놓으라고? 말이 돼? 5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지혜. 하지만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아무도 그녀 곁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김정숙은 지혜에게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짐 싸서 나가. 우리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지혜를 버렸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선 지혜.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비용이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서 저에게 응원의 손길 부탁드려요. 보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강지혜는 눈을 떴습니다. 32살의 지혜는 이제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죠.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는데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오재훈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쌀쌀했습니다. 지혜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밥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은 아침상은 무조건 7시 정각에 차려져야 한다고 했죠. 1분이라도 늦으면 하루 종일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된장찌개에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구이. 지혜는 속으로 오늘 차려야 할 반찬 목록을 되뇌었습니다. 명문 이화여대 국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촉망받던 그 시절이 가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5년 전 결혼하면서 지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재훈이 내가 돈 벌 테니 집안일만 해달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꼴이 엉망이 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죠. 7시 정각 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이 벌써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58배 그녀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지혜야, 이 나물간이 왜 이래? 어제도 말했잖아. 싱겁다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하겠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나물 그릇을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간장을 조금 더 넣고 다시 볶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요즘 들어 자주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니 시아버지 오병철도 일어나 계셨습니다. 62의 그는 당뇨병으로 매일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아버님, 약 챙겨드렸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 재훈이 신문을 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34세 재훈은 중견 건설사에서 대리로 일했지만 벌써 3년째 승진해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검진 결과 나오는 날인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바빠. 혼자 다녀와. 하지만 아침부터 시끄럽게 왜 그래? 병원 가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김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며느리들은 조금만 아파도 야단법석이야. 우리 때는 배가 아파도 참고 일했는데.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두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이제는 참기 힘들 정도였죠. 오전 10시 지혜는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활기차 보였지만 지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난주 촬영한 MRI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신경외과 진료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대기실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가족과 함께 온 것처럼 보였죠. 지혜만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지혜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지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철민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48배 그는 이 분야에서 권위자로 알려진 의사였습니다. 앉으세요, 강지혜님.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네. 혼자 왔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모니터를 돌려 지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뇌동맥류입니다. 크기가 8mm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주 안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대략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비 포함해서요. 3,500만 원. 지혜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도 없었고 용돈이라고 받는 것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2주 안에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조금 미룰 수는. 강지혜님,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 교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어떡하지? 3,5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지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지할 곳은 시댁밖에 없었죠. 하지만 김정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물간이 싱겁다고 다시 만들라던 그 표정이요. 그래도 말은 해야겠지. 내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지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지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인정받던 유망한 직원이었고 미래가 밝았죠.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게 변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재훈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별일 없다지? 그게 뇌동맥류래요. 2주 안에 수술 안 하면. 말을 잇지 못하는 지혜를 보며 김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뇌동맥류? 그게 뭔데? 터지면 죽을 수도 있대요. 수술을 꼭 해야 한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는데? 3,500만 원이요. 그 순간 김정숙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50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어?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의사 선생님이 2주 안에 수술 안 하면 정말 위험하다고. 위험하면 어쩌라고. 우리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은행 대출? 우리 집은 이미 대출이 있다고. 재훈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회사도 요즘 어려운데 3,500만 원을 어떻게 구해? 내 월급으로는 평생 걸려도 모을 수 없는 돈이야. 여보, 그래도 뭐가 있어? 현실을 봐. 우리한테 그런 여유 없어. 재훈의 목소리는 짜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큰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이죠. 시아버지 오병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당뇨약값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이 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형편으로는 힘들 것 같구나.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숙이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솔직히 말할게. 너 결혼하고 5년 동안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했지. 돈 벌어온 게 뭐가 있니? 은행 그만둔 것도 내 선택이었잖아. 그건 어머님이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하셔서.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알아서 선택한 거지. 이제 와서 우리한테 3,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지혜는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재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지만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친척이나 친구한테 빌려볼 수는 없어? 친정 부모님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친구들은 결혼하고 다 연락이 끊겼어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 재훈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망치듯이요. 김정숙도 혀를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거실에는 지혜 혼자만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혜는 작은 방 구석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주, 단 14일 안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걸까? 이화여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은행이라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던 자신. 동기들은 지금쯤 과장이나 차장으로 승진했을 텐데 자신은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떨어뜨렸고 김정숙의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손도 제대로 못 쓰면서 뭐하러 부엌에 들어와? 쓸모없어. 지혜는 깨진 그릇을 주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 없이 출근했고 시아버지는 모른 척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김정숙이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이리 와봐. 거실로 가니 김정숙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있잖아, 우리가 어젯밤에 의논을 했는데. 지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방법을 찾아준 걸까요? 너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 예. 솔직히 말할게. 너 수술비도 마련 못하는 주제에 우리한테 계속 얹혀 살 생각이야? 밥값이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벌어온 것도 없으면서 우리 보고 3,500만 원을 내라는 게 말이 돼? 우리도 살기 힘들단 말이야. 김정숙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집안의 짐이 된다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5년 동안 이 집 살림을 다 했잖아요. 빨래, 청소, 식사 준비, 아버님 병원 모시기까지.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돈 내놓으라는 거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짐 싸서 나가.
우리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재호는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물었지만 대답을 피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형편으로는 당신 아내예요, 나. 5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지만 나도 회사에서 잘릴 위기야. 3,500만 원은 정말 무리야. 재호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지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32, 살고 싶었습니다. 3일 뒤 지혜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정숙은 현관까지 따라 나오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가 우리한테 원망하지 마. 다 내 탓이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혜는 가을 햇살 아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결혼 후 다 연락이 끊겼고 친정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병원이라도 가야지. 지혜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대병원까지 가는 동안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두통은 점점 심해졌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지혜를 잡아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혜는 흐릿한 시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관계자 부를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그리고 지혜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그 여성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지혜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침대 옆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봤던 그 한복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다행이에요. 여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겨 보이는 나이였지만 품격 있는 자태가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러움에 다시 누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드렸네요. 저는 강지혜 씨죠? 의무기록 카드에서 봤어요. 저는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최은영. 지혜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최은영이 물 한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뇌동맥류가 있다고 하더군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간 쌓였던 두려움과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발이요. 살고 싶어요. 저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최은영은 조용히 지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충분히 힘드셨을 거예요. 한참을 운 뒤에야 지혜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최은영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가족은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은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은영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그동안의 일들이 저절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결혼 후 5년간의 생활, 시댁의 냉대, 수술비 때문에 쫓겨난 이야기까지 모두요. 최은영은 한마디 말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이야기가 끝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보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무슨, 수술비도 제가 부담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왜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최은영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딸이 있었어요. 지혜 씨와 비슷한 나이였죠.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한 게 평생 한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응급실 앞에서 지혜 씨를 봤을 때 제 딸이 보였어요. 그 절박한 눈빛이요. 이번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철민 교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은영을 보고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으셨는데요. 환자 상태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교수님. 회장? 지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최은영이 누군가 했더니 세종의료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의료재단과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였던 것이죠. 김철민 교수가 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지혜님, 다행히 회장님께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내일 당장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는 반복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최은영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뇌동맥류를 제거하고 혈관을 복구하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최은영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만 하면 됩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은혜는 무슨요? 그냥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날부터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걷는 연습, 손 움직이는 연습, 말하는 연습까지. 힘들었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지혜는 제법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때 최은영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지혜 씨,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재단 연구소에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이화여대 국문학과 수석 졸업에 한국은행 경력까지 충분히 가치 있는 인재예요. 저를요? 하지만 저는 5년이나 경력 단절이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언제든 빛을 발하니까요. 지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5년 만에 다시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정리를 해야겠죠. 이혼 소송을 준비하세요. 우리 법무팀이 도와드릴게요. 이혼이요? 당연하죠.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 당신을 버린 사람과 계속 사는 게 맞을까요? 최은영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지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2달 뒤 지혜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최은영이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료재단 연구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획팀에서 일하게 된 강지혜입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컴퓨터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업무 방식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이화여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머리는 여전했고 한국은행에서 배운 분석 능력도 살아났습니다. 한 달 만에 지혜는 의료기기 시장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를 본 팀장이 놀랐습니다. 강 대리,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회장님께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며칠 후 최은영이 지혜를 불렀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우아했습니다. 최은영이 보고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지혜 씨, 본사 기획팀으로 발탁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지혜는 세종그룹 본사 기획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호는 아무런 이해 없이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지혜를 버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지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업무에 몰두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5년간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최은영이 지혜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 씨, 이제 제법 적응한 것 같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지혜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드렸을 뿐이죠. 최은영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조카가 곧 미국에서 돌아와요. 한준석이라고 우리 그룹 해외 법인장을 하고 있었죠. 이번에 전무로 본사에 부임합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사람이에요. 언젠가 소개해 줄게요. 지혜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종그룹 본사 20층 기획팀 사무실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지혜는 이제 이곳의 일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커피를 내리고 하루 일정을 체크하고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예전 한국은행 시절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강 대리님,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 정말 훌륭했어요. 후배 직원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지혜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죽음 앞에 서 있던 자신이 이렇게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사무실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법인장이 귀국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한준석 전무, 최은영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의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들었어요? 한 전무님이 하버드 MBA 출신이래요. 잘생겼다던데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능하다는 소문이. 여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지혜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다음 날 임원진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혜도 기획팀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몇몇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성이 창가에 서서 서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넓은 어깨, 정갈한 네이비 수트 차림. 남성이 고개를 돌렸을 때 지혜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의 지적인 인상.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준석입니다. 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나이였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강지혜 대리입니다. 지혜도 악수를 건넸습니다. 준석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 지혜 대리님. 고모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의료기기 시장 분석 보고서 정말 훌륭했다고 하시더군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읽어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화여대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화여대 나오셨어요. 선배님이시네요. 준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지혜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은 이제 막 이혼한 사람이었고 일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석은 미국 법인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유창한 프레젠테이션과 명쾌한 분석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지혜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준석이 지혜를 불렀습니다. 강 대리님, 잠깐만요. 네, 전무님. 다음 주부터 병원 건립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기획팀에서 지원을 좀 받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미팅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준석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각자 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준석은 완벽주의자였지만 동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 대리님, 오늘 너무 늦었네요. 저녁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사시죠? 저도 혼자 삽니다. 같이 먹어요. 준석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준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님한테 지혜 대리님 이야기 들었어요. 지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데 준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재훈과 결혼했을 때도 이렇게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났습니다. 업무 때문이기도 했지만 서로가 편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석은 지혜의 의견을 존중했고 지혜는 준석의 리더십을 믿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병원 건립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혜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불과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강 과장님. 준석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전무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지혜 과장님 실력이죠. 승진 축하 자리에서 최은영 회장이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다니. 회장님 덕분입니다. 준석이가 지혜 씨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다고. 최은영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지혜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준석이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 과장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괜찮은데요.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업무 이야기 말고. 그냥 편하게요. 지혜는 준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준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주말 두 사람은 남산타워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혜 씨가 좋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봤을 때부터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함께 일하면서 더 확신하게 되었죠. 지혜 씨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전무님, 제가 너무 성급한가요? 지혜 씨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기다릴게요.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훈과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전무님이 좋습니다. 준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혜와 준석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프로페셔널하게 일했고 퇴근 후에는 연인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은영 회장도 두 사람의 관계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지혜 씨, 준석이가 행복해 보여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도 행복합니다, 회장님. 이제 우리 가족처럼 지내요. 곧 진짜 가족이 될 테니까요. 최은영의 말에 지혜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죽음 앞에 섰던 자신이 이제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 줄은요. 어느 날 저녁 준석이 한강공원으로 지혜를 데려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산책로를 걸으며 준석이 멈춰 섰습니다. 지혜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준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지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평생 지혜 씨를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준석이 지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요. 얼마 후 약혼 소식이 업계 신문에 실렸습니다. 세종그룹 한준석 전무 사내 엘리트 강지의 과장과 약혼. 기사에는 두 사람의 사진과 함께 화목한 분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종로구 낡은 양옥집. 오재우는 신문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것도 세종그룹 전무와 약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재훈이 신문을 들고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김정숙이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저 계집애가 세종그룹 전무랑? 네, 사진도 있어요.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요. 사진 속 지혜는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척하고 지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장이래요, 과장. 1년 만에 승진했다고 하네요. 김정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빛이었습니다. 재훈아, 우리가 지혜 수술비 3,500만 원 다 냈잖아. 네. 하지만 어머니, 우리가 한 푼도 안 냈잖아요. 누가 알아? 병원 기록 같은 거 없으면 증명 못해. 우리가 냈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저 계집애가 재벌이랑 결혼한다면서 우리가 키워준 건데 보상을 받아야지. 김정숙은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5억 정도는 받아야 해. 아니, 10억. 10억이요?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지. 당장 내일 세종그룹 찾아가자. 재훈은 불안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세종그룹 본사 로비. 김정숙이 재훈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지혜 과장 만나러 왔어.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죄송하지만 약속이 없으시면. 약속? 며느리 만나는데 무슨 약속이 필요해? 당장 불러. 김정숙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이 다가왔고 곧 지혜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지혜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무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될까요? 무슨 일이세요? 전
전 시어머니가 로비에 있다고 합니다. 준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지혜는 침착하게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으니까요. 로비에 내려서자 김정숙과 재훈이 보였습니다. 김정숙은 여전히 큰 소리로 뭔가를 떠들고 있었고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지혜의 차분한 목소리에 김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 지혜야. 오랜만이네. 이렇게 잘 되었다면서? 김정숙은 갑자기 반갑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야,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우리가 너 수술비 3,500만 원 다 냈잖아.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수술비요? 제가 알기로는 시댁에서 한 푼도 내지 않으셨는데요. 뭐, 이 계집애가 우리가 다 냈어. 내가 죽을 뻔했을 때 우리가 살려준 거야. 김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지혜는 보안팀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무팀 좀 불러주세요. 네, 과장님. 잠시 후 법무팀장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숙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이제 재벌이랑 결혼한다면서? 우리한테 보상해야지. 최소 5억은 줘야 해. 5억요? 그래. 아니면 10억. 내 목숨값이 그 정도는 되잖아. 법무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정말 수술비를 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죽어가던 날 저를 집에서 쫓아내신 분들입니다. 뭐, 이 거짓말쟁이야. 김정숙이 지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법무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하시죠. 우리 회의실로 가시겠습니까? 이야기를 정리해야겠습니다. 당연하지. 증거도 다 있어. 김정숙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영수증처럼 보이는 종이들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올라가서 법무팀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수증, 발급 날짜가 수술 날짜보다 한 달이나 늦네요. 김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받은 거야. 그리고 이 병원 직인이 이상한데요.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법무팀장은 즉시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답이 왔습니다. 이 영수증은 위조입니다. 병원 측에서 확인했습니다. 뭐? 재훈이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김정숙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법무팀장은 노트북을 열고 보험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강지혜 과장님, 생명보험 가입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장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네. 제시도중개속이요. 수익자는? 법무팀장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숙 님이시네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숙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재훈은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무팀장은 계속해서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보험 가입일이 강 과장님의 수술 3일 전이네요. 그리고 보험금은 5억 원. 수익자는 김정숙님. 저 건은 그게... 김정숙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혜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님, 제가 죽기를 바라셨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제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이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오병철 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재산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유산이요? 재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종로구 토지와 예금 합쳐서 약 8억 원만 정도 되는데 이게 모두 김정숙 님 계좌로 이체되었네요. 법정 상속인인 아들 오재훈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하셨고요. 뭐라고요?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노려보는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산을 혼자 가져가신 겁니까? 그건 내가 관리하려고. 관리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법무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숙 님은 위조 영수증을 만들어 금품을 갈취하려 했고 며느리 명의로 무단 보험 가입을 했으며 배우자 사망 후 상속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무팀장님,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네, 과장님. 잠깐만. 지혜야, 제발. 김정숙이 지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막았습니다. 저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으셨다고요? 지혜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죽어가던 날 시어머님은 내가 벌어온 것도 없으면서라고 하셨죠. 쓸모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건 저는 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제 커리어도 제 인생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굴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훈 씨, 지혜가 전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요?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었어요. 저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재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어머니한테도 못 대들고 회사에서도 무능하고 너한테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합니까? 지혜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법무팀장이 김정숙에게 말했습니다. 곧 검찰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김정숙이 애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을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은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지혜 씨. 준석이 지혜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준석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혜를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종그룹 법무팀은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병원 기록, 보험 가입 서류, 상속 재산 이체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김정숙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수증을 위조한 것, 지혜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것, 남편의 유산을 횡령한 것 모두요.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김정숙은 지난 10년간 시댁 친척들의 돈도 빌려서 갚지 않았고 심지어 재훈의 월급 일부도 몰래 빼돌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습니까? 재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무서워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김정숙을 사기, 문서 위조, 횡령, 명의도용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사이 지혜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고 준석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최은영 회장이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 씨, 많이 힘들었죠?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아니에요. 지혜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최은영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곧 재판이 시작되겠죠. 힘들겠지만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재판 전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잠 못 자는 거 알았어요. 내일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지혜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고 고모님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어요. 준석의 말에 지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준석 씨.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곧 가족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석과 최은영, 그리고 회사 법무팀이 함께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김정숙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훈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어머니 편이 아닌 진실 편에 섰습니다. 검사가 증인으로 재훈을 불렀고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 일이 맞습니다. 영수증을 위조한 것도 전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것도 모두 봤습니다. 김정숙이 아들을 노려보았지만 재훈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피고인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김정숙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하지만 지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김정숙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가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조된 영수증을 만들어 금품을 갈취하려 했고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을 무단 가입하여 보험금을 노렸으며 배우자 사망 후 상속 재산을 독단적으로 횡령했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가 잠시 멈추더니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정숙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정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법정 경위들이 김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끌려가기 직전 김정숙이 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혜야, 제발. 하지만 지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이 법정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재훈이 지혜 앞에 섰습니다. 지혜야. 지혜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죽어가던 날 나는 내 곁에 없었어. 남편으로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망쳤어.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재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 씨, 저도 이제 놓아드릴게요. 뭐? 미움도 원망도 이제 다 내려놓으려고요. 그래야 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재훈이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예요.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준석이 지혜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최은영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지혜 씨.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진짜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만 남았죠.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세종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최은영 회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강지혜 과장을 상무이사로 승진 발령합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죽음 앞에 섰던 자신이 이제 대기업 상무이사가 되다니요. 축하합니다, 강 상무님. 동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준석도 자랑스러운 미소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석이 지혜를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지혜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지혜 씨가 노력해서 이룬 거예요. 준석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 날짜 정할까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달 어때요? 너무 빠른가요? 아니에요. 딱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마치 축복처럼요. 저녁이 되어 지혜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도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구나. 지혜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석의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지혜 씨. 지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준석 씨. 그날 밤 지혜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한 잠이었습니다. 한 달 후 봄이 깊어진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세종그룹 본관 옥상 가든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가까운 지인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환한 미소, 건강한 얼굴빛. 정말 아름다워요. 최은영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만큼은 고모라고 불러줘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최은영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저야말로 고모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식장으로 향하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혜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양옆에는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준석이 제단 앞에서 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지혜가 준석 앞에 섰습니다. 최은영 회장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혜 씨는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준석이는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준석과 지혜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지혜 씨,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힘들 때 함께하고 기쁠 때 함께 웃겠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준석 씨, 저도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새로운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이제 키스해도 좋습니다. 준석이 지혜를 조심스럽게 안고 입 맞췄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꽃잎이 하늘에서 흩날렸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무님, 정말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지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지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훈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지혜야.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자격도 없는데.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혜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정말로. 재훈 씨도요. 이제 자신의 삶을 사세요. 재훈이 깊게 고개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지혜는 더 이상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다가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로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옥상 정원에 홀로 남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혜 씨,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지혜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그날 병원 응급실 앞에서 쓰러졌던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지만 그것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삶의 소중함을 배웠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배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잘 살아내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였구나. 지혜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준석이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뭐 생각해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살아있다는 것, 당신을 만난 것, 이 모든 게요. 저도 감사해요. 지혜 씨를 만나서요.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지혜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